네, 반갑습니다. 백서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20문제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올바른 명함수수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자, 1번. 아랫사람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먼저 건네는 것은 신뢰가 된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아랫사람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이 또는 방문한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고 명함을 전달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혹시 모르는 한자가 있을 경우 질문한다. 맞죠?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서 여쭤보시는 게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명함을 교환할 때는 앉아서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4번. 받은 명함을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례이다?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 미팅 할 때 테이블 위에 앉아서 하시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명함을 이렇게 올려놓고 확인을 하시면서 미팅을 진행하시는 게 그 매너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 자, 5번. 명함은 만나자마자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혼동이 되셨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명함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고 또는 악수를 하고 명함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관념적인 요소.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도 나왔던 거죠. 외적, 내적,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관념적인 요소, 개념, 보이지 않죠. 연상,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3번, 모습. 보이죠. 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4번 분위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느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비자 기본법 상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책임과 의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책무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국가, 지자체의 책무도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사업자의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찾는 거예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1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그죠?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바꾸고, 없애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2번, 필요한 행정조직, 어떤 행정과 관련해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죠. 그리고 뭐죠? 또 정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시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그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국가의 책무였습니다. 4번, 국민의 금융 편의의 도모. 자, 소비자 기본법인데 갑자기 금융 편의가 나왔네요. 이거는 맞지 않는 항목이 되겠죠.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그죠? 소비자가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육성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에서 정해진 동료의 상담 내용을 듣고 장단점을 피드백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세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리코딩 모니터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가를 할 때 녹취를 해서 내가 듣는다 라는 거죠. 상담원이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듣는 게 바로 리코딩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셀프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셀프로 하더라. 내가 상담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셀프로 체크하더라. 자가 진단하더라. 라는 겁니다. 응대한 사람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자, 3번 리모트 모니터링. 자, 이건 멀리 떨어져서 모니터링을 하더라. 원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 모니터링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뭐예요? 상담사와 평가자가 옆에 앉아서 자, 평가하는 사람이 상담사가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옆에서 체크를 좀 해주더라 라는 겁니다. 자, 피어 모니터링은 뭐죠? 피어, 동료가 해주더라. 어떤 평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가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을 바로 피어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4번의 문제는 이거죠. 정해진 동료의 상담 내용을 듣고 장단점을 피드백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 방법. 자, 동료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 5번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정보를 유출했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개인정보 주체 정보를 유출할 경우가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정보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유출됐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출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게 될 건지, 그죠? 이런 피해를 받게 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3번, 그리고 언제 유출이 됐는지 그 시기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시고 또 뭐죠? 왜 유출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4번, 조사 대상 침해 행위의 중지. 이 부분은 약간 정보를 유출했을 때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그죠? 4번, 5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자, 유출이 됐는데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대응 조치 그리고 구제하는 방법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된다. 절차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조사 대상 침해 행위 중지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부분이었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처음 제시된 정보네요. 그런데 이후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증거가 되더라. 그래서 추후 제시되는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더라. 자, 이 해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보고 답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첫인상과 관련된 거죠. 그죠?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그죠? 좋으면 그 이후의 정보도 좋고, 처음 들어온 정보가 나쁘면 그 이후에 어떤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나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초두 효과. 말 그대로 처음에 들어온 게 중요하더라 라는 거죠. 1번과 관련된 거죠. 이거와 비슷한 게 효과가 뭐였죠? 맥락 효과가 있었죠. 이 두 가지는 쌍으로 여러분들은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성 효과, 빈발 효과, 유지 효과, 최신 효과 다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초두 효과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에드워드 홀의 공간적 영역과 거리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문제에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홀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 영역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끔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1번. 친밀한 거리가 있더라. 친밀한 거리는 누구와 좀 이런 거리를 둘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애인, 친구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자, 거리 한 0에서 45c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한 거리 그리고 이 0에서 45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 거리 근접 영역이에요. 자, 개인적 거리 근접 영역은 40cm에서 1m 정도 떨어지더라. 보통 우리가 뭐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거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3번 사회적 거리 원접 영역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 거리에 놓였을 때는 3.5에서 6m 정도 떨어지더라. 자, 대중적 거리 근접 영역 6m더라. 대중적 거리 원접 영역 갑자기 100m로 업 시켰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거는 10m고 대중적 거리 원접 영역은 10m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답은 뭐다? 7번, 5번. 7번의 답은 5번. 그래서 에드워드 홀 기억을 해주시고 공간적 영역, 명칭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거리 연결 해주시길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미지의 정보의 전달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미지 중에서 처음에 강하게 들어온 정보는 전체적인 이미지 판단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자,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앞에서 뭐 풀었죠? 첫 이미지, 초두 효과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후광 효과는 뭐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후광이 비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일 거야. 또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후광 효과라는 거죠. 최신성 효과는 뭐예요? 최근에 들어온 거.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더 강하게 뇌리에 남는다라는 게 바로 최신성 효과죠. 최신 효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게 크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게 바로 최근 효과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벌칙이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론 시간에 약간 어떤 형벌로 경중에 따라서 그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형량이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관련된 거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느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풀 수가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그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이런 보기들을 보시고 약간 그 죄값이 큰 것을 골라주시는 거죠. 자, 1번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면 안 되는데 넘겼어요. 그죠? 동의도 받지 않고 넘긴 거예요. 두 번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어요. 자, 제3자에게도 제공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약간은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했어요. 그죠? 정보를 없애고 바꾸고
위조하고 유출했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거 누출이랑 제공한 거랑 비슷하죠. 자, 4번.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자. 5번. 안정성 확보에 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자, 부정한 목적. 자, 목적성이 상당히 큰 형벌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 어떤 것들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약간 형량이 비슷하게 큰 느낌이라고 한다면 5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유출당하고 훼손을 당한 거죠. 당한 거는 피해를 또 입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벌이 좀 낮은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뭐 목적 왜 사용했다 또는 제3자가 어떻게 활용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좀 죗값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니엘 부어스틴의 이미지 속성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 부어스틴도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미지는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였죠? 다니엘 부어스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는 어때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나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명쾌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죠?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명쾌함이겠네요.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도출하는 공동의 학습 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1번 브레인스토밍은 뭐죠? 아이디어를 도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리가 먼 거죠. 자, 2번 토의법. 그죠? 토의법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이야기,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워크숍도 아니고 강의법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역할 연기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1번 전화를 걸기 위해서. 자,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아웃과 인이 있다. 그죠? 아웃은 우리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거는 것, 그리고 인은 고객이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했죠. 누가 거나요? 우리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기 위해서 사전 준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맞는 말. 2번, DB 관리를 통해서 적합한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자, 어떤 상품을 세일즈 또는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 고객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미리 DB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3번, 인바운드 텔레마케팅보다 비용이 항상 많이 든다? 아닐 수 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약간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4번 전문적인 텔레마케터 요구되죠. 왜냐하면 세일즈를 전화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립트 활용도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만 고객 처리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건데 1번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죠? 어떤 고객한테는 보상해주고 어떤 고객한테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잃는 거죠. 맞는 말.
자, 2번 책임을 공감하는 거. 비록 나의 실수는 아닐지라도 내가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의 책임입니다. 저희 회사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왜 불만이 생겼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셔야죠. 그죠? 어떤 불만 고객이 방문했을 때 이 고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졌다라고 광고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5번. 엄격한 보상 방침을 적용한다. 자, 너무 엄격하게 된다라면 고객은 더욱더 그런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불만 처리를 할 때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효과적인 코칭의 방법으로 좋은 질문이 가지는 특성이 아닌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코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질문 기법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질문을 한다. 맞죠? 맞는 말.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간단한 질문. 중요하죠? 내가 어렵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 4번. 폐쇄형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깊은 얘기를 꺼낼 수가 없죠.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픈형, 개방형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네요. 개방형.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명료, 간단하고 확실하고 명료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1번, 개인과 관련이 있는 음성과 영상. 자, 이건 당연하죠. 음성과 영상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자. 자, 이거는 약간 어렵다. 회사의 정보도 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자,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 대표의 성명도 다 오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프레젠테이션의 포피가 아닌 게 무엇이냐? 자, 프레젠테이션에 4요소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로는 청중을 분석을 하라. 사람, 그죠? 그 대상의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니즈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이 사람들의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해줘야지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억나시죠? 뭐였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다양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뭐 설득을 할 건지 아니면 뭐였죠? 정보를 제공할 건지 아니면 즐겁게 만들 건지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뭐였죠? 우리가 관가하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플레이스, 장소와 관련해서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할 거면 그거에 맞는 좌석 배치 또는 강의장 형태 이런 것 등등 장소와 관련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면 어때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연습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1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제2조에는 소비자라고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로서 누가 정하는가라는 겁니다. 1번 대통령령, 2번 국무총리령, 3번 한국소비자원장, 4번 분쟁조정위원회장, 5번 산업통상자원부.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가장 파워가 센 누가 되나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거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어떤 법?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기업과 소비자 간의 B2C 전자상거래가 갖는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라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상거래,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상거래 비교 분석하는 문제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그죠?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이 입력한 정보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싶습니다. 2번 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진다. 맞죠? 자, 24시간 내내 내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장소의 제약도 없어졌죠. 내가 세일즈, 구입을 할 때 한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서든지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죠. 벽이 사라졌습니다. 3번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죠? 전통적인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려면 월세,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고정 이런 지출이 많지만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홈페이지 구축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내가 집에서도 사업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자본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유통 채널이 짧다.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생산을 했으면 그것을 매장까지 배송을 또 해야 되고 중간 업체를 또 낄 수도 있고 다양한 중간 유통 채널이 존재를 했죠. 하지만 B2C 전자상거래는 어때요? 기업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이 짧습니다. 맞는 말. 5번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바로 가격이 비싼지 아니면 사은품을 더 주는지 배송비가 더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저 가격의 사이트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답 비교 분석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19번 클레임과 컴플레인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불만을 가지게 될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1번 직원이 일 처리가 서툴러요. 일 처리가 미숙할 때 컴플레인과 클레임 발생을 하죠. 2번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컴플레인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컴플레인이 발생합니다. 답 나왔네요. 2번입니다. 3번 제품 지식, 상품을 파는 사람이 제품과 관련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맞는 말. 4번 단기간에 이해 집착.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환불 한번 해줘서 우리를 불만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 되는데 너무 단기간으로 내가 돈 버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런 고객을 놓칠 수 있죠. 5번 무성의한 고객 대응 태도. 그죠? 우리가 응대하는 직원에 의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게 고객 응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클레임이 발생되고 컴플레인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할 때 슬라이드 디자인 원리 중에서 전하려는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을 하고 너무 많은 그림이나
글씨를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정보,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2번 단순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강조하거나 또는 아름답게 보이게끔 하거나 조직적으로 만들거나 명료하게 한눈에 보이게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최대한 심플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만 들어가야 되는 게 단순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문제풀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